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기쁨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정혜민 목사님, 우리 청소년 사역과 또 아이들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고요. 제가 프로필은 다 보내드려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끝나고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혜민 목사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을 또 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과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 성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어른들을 상담해주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안에 제가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할 거리들을 던져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또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얼굴을 좀 다 이렇게 비디오를 풀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도 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PPT가 거기에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띄우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제 그 프로필을 보셨겠지만 프로필은 실은 예전 이제 프로필이고 저는 지금은 이제 현재 굉장히 예, 뭐 이렇게 PPT가 뜹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성교육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교회 현장보다는 조금 학교나 기관 외부 교회 밖에서 좀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또 부모 교육이고 또 손주들 이제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상황과 해외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느꼈던 건 한국이나 해외나 아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어떤 성문화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목사처럼 생기질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뜨악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목사님 뭐 하는 사람처럼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미용실 언니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웃으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없어요. 이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제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너무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이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는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집에 또 아들이 있어요.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엄마로서 또 아줌마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먼저 PPT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딱 하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손을 잡고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저 오늘부터 얘랑 사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랑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의 연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예요. 한참 이제 자기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이성 친구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찬성한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아, 손을 안 드세요. 손 아버님 한 분 드셨고 나머지는 지금 그냥 웃고만 계십니다. 그죠?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좋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많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목사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잘 들어서 우리 아들딸한테 가서 이거 봐라. 너희가 지금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신앙적으로 잘 훈련이 되고 또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도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나의 배우자와의 그 사랑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안 하고 싶어, 나 안 사랑할 거야 라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이 사랑하는 감정 자체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니네가 어린데 뭘 하겠어? 니네가 어린데 지금 우리는 다 그 경험을 해봤지만 니네는 안 돼. 라는 식의 그 위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요. 절대로 성교육은 아무리 뒤에 좋은 말이 나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랑, 우리 아이들의 연애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무조건 니네 마음대로 연애해라 라고 풀어놓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연애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멘토링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먼저 감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오늘 정혜민 목사가 하는 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스킬을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 성교육을 할 때 자녀들 교육에 관련된 이제 부분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칠까?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실은요, 그 성교육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실패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성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기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요. 나는 우리 남편이랑 나는 우리 와이프랑 얼마나 성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성에 있어서 이것을 잘 누리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도요, 부부관계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섹스리스 부부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상적인 스킨십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결혼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야,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터치 안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막 부끄럽고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부모 교육, 아이들 교육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부부 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그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저희 센터 안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성에 대한 지식이나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교육을 좀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 성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마다 너희는 누구한테 찾아가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은밀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반응이 조금 유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특별히 중학교 이제 뭐 이렇게 14살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절대로 부모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네.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딱 덜컥 겁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꾸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나 요 아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삶의 경험이나 생각하는 그 수준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점에 있어서 니네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부모님 찾아가는 거지만 저는 애들한테 부모님 찾아가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부모님들 중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요즘 성에 있어서 지식을 얻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냐면 다음 거 PPT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한 영상. 요즘은 이제 야한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한 웹툰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보면요. 어머 뜨악합니다. 웹툰, 글 다 포함하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도 제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강의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혹은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우리의 다른 가족이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중독은 이제 오늘 성에 관련된 이제 뭐 음란물이나 자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서 하는 뭐 섹스 중독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그리고 뭐 약물 중독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그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 중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성중독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한 가지 중독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은 여러 개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10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 누가 야동을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봐요. 저희는 이걸로 봐요 하면서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이걸로. VR로 본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도 참 이 야동계에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요. 부모님 몰래 핸드폰이나 SNS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물 중독은 자위 중독으로 같이 가는데요. 이 문제가 10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랑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무려 60대 장로님도 계시고요. 나이가 많으신 자녀가 이미 대학생이 된 그런 어른들 그리고 일반 주부들 그리고 와이프와의 관계가 되게 소원해진 어떤 남성분들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야동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10대, 특별히 10대 중에서도 남학생, 우리 남자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 중학교에서도 교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교사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성에 있어서 주제들은요.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기 위한 위치로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내 안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런 성에 관련된 중독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만 좋은 이야기를 한다? 이건 성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요즘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게임 중독이나 좀 요즘 아이들 중에 또 도박 중독도 되게 많고요. 해외를 다녀보니까 호주나 제가 미국권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의외로 약물 중독인 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파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야동이나 자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무조건 잘못이고 그게 무조건 죄라고만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거를 그냥 흑백 논리로 확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니네가 자라면서 한참 2차 성징이 되고 호르몬이 왕성할 때 어떤 이성의 몸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어쩌다 야동 한 번씩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려면 술병을 뺐고요. 핸드폰 중독이면 핸드폰을 없애버리고요. 게임 중독이면 컴퓨터를 부셔버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중독의 원인은 뭐냐? 이 중독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이 다른 말로 애정 결핍인데요. 특별히 성에 관련된 중독에 빠지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에 관련된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중독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우리 10대 아이들 그리고 20대 이상의 결혼 안 한 청년들 사이에서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근데 본인이 중독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중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관계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혹시 이거는 어른들 본인일 수도 있는데요. 연애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 금방 사랑에 빠진다 해서 금사빠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오래 못해요. 연애를 오래 못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는 결혼 자체를 굉장히 두렵다. 왜? 내가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청년들 안에 있는데 이게 10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어떤 또 친구들이 있냐면 다른 누가 봤을 때 타인이나 가족들이 야, 저 남자는 아니야. 저 여자는 아니야. 뭔가 되게 큰 흠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귀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매번 연애할 때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아픈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다 관계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왜 빠지느냐? 제가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냐면요. 부부들 중에서도요. 제가 부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혼 위기에 가 있는 부부들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막상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서로 어떤 대화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중독적인 성향 때문에 맞지 않아서 오시는 부부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려요.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물론 뭐 사회적인 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겠지만 가족에서의 특별히
1차적으로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실패한 아이들, 실패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공공연하게 이 중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야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보게 하려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독으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실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일수록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는요, 데이비드 스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빨리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혼돈형이에요. 혼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이 카오스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알코올 중독인 집안일수록 이런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의 유형이 많습니다. 두 번째, 혼돈과 반대되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경직이에요. 경직은 뭐냐면 그 혼돈의 유형과 반대되게 그 집의 어른이 누구인지가 너무 명확해요.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엄마가 반대로 너무 가모장적인 집안도요, 저희가 엮이는 가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밀착형이에요. 밀착형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집이 너무 화목해 보여요. 그런데 이 가정의 함정은 뭐냐면 가족만 있고 공동체만 있고 각 개인의 어떤 꿈이나 각 개인의 개성들은 다 무시되는 거죠. 이런 집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4번째 유형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밀착 마지막이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유형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유리형입니다. 유리형은 뭐냐면 집이 그냥 하숙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한테 관심이 없고 자녀도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하숙집일 뿐인 거예요. 잠만 자는 곳이에요. 자,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역기능적인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화목하고 다 좋은데 애가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부모님이 사랑을 안 줘서 애가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교육열과 엄청난 부모만의 그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과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이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아이의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부모님의 양육 태도 때문에 이게 형성되는 거라면, 저는 이 아이한테만 이야기를 해서 네가 그걸 고쳐야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어른 멘토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과의 어떤 굉장히 큰 마찰이 있다면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아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어머님 아버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이 혼자 해결하려고 두지 마시고 좋은 어른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공감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영어 잘하실 텐데 제가 참 무섭긴 하지만, 자, 데이트.
영어 철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딱 나와 있죠. 딱 보시면 DATE. 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트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다 음소거이긴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달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여자친구들은 뭐 다이어트, 그리고 조금 감성적이신 분들은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네, 디스커션이에요. 우리는 디스커션이라는 것을 뭐 토론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링을 해줄 때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라. 부모님이 못하시면 다른 어른한테 이 멘토링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부탁하는 그 어른을 믿지 않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지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못하겠으면 네 주위에 있는 좋은 어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혹은 여기에서 이제 교회 선생님을 하고 계시거나 또 다른 아이들의 이제 멘토링을 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좀 팁을 말씀드리면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찾아왔어요. 남학생이 찾아와서 혹은 여학생이 찾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혹은 엄마 아빠 제가 야동 중독이에요. 엄마 아빠 제가 자위 중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통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여기 앉아봐. 네 안에 있는 음란마귀가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애들을 막 기도를 시켜요.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앉혀서 성경을 읽히고 막 이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웃으세요. 일단. 저 확인할게요.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네, 활짝 웃으시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네, 음소거 돼 있지만 그냥 따라하세요. 너도 그랬구나.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이런 분들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유독 성교육에 있어서 보수적이신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류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성에 있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어쩌면 이 첫 번째 부류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조금 문제가 돼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사신 분들. 내가 성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내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내 아이는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이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자, 근데요, 이 두 쪽도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안 했다 할지라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교육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스커션,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또 다르게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가 사귀고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상대방과 함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딱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야한 이야기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섹스나 스킨십과 같이 신체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몸. 그죠? 그런데 성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대방과 함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성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까지도 상대방과 함께 얘기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다른 두 성,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간에도요.
성에 있어서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성관계를 왕성하게 해라. 이 얘기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얼마만큼의 친밀한 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부부 성강의를 이제 50대, 60대 부부들 성강의도 이렇게 가보면요. 결혼을 몇 년 했는지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부부 간에 어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의 성감대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부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고 손주까지 봤는데도 성에 있어서 남편과 와이프와의 그 잠자리가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부모님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디스커션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거는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어드밴스입니다. 제가 뭐 말에는 굉장히 어렵게 뭐 진보 막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연애를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마 성적 떨어질까 봐일 거예요. 얘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이 먼 땅 싱가포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하는 그 압박감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연애를 왜 반대하는지 아는데 아이들이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탁 꺼내시는 거는요. 대화의 스킬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느냐? 가장 핵심이 그거라 할지라도요. 이거를 뒤로 좀 빼세요. 뒤로 빼놓고 그 외에도요.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사귈 때 저는 이제 어드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사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함이 있었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바라보고 이게 평가할 수 있게끔 그 눈을 길러주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연애할 때요. 관리해야 되는 건 성장함을 이뤄야 되는 건 성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차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우리 김학수 전도사님이십니까? 학수 전도사님이시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학수 전도사님을 제가 조금 이렇게 오늘은 좀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수 오빠랑 사귀어요. 괜찮으시죠? 사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학수 오빠랑 저랑 사귀는데 학수 오빠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막 다양한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수 오빠, 오빠는 지금부터 나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자, 핸드폰 줘봐. 오빠 핸드폰에 있는 여자 번호를 다 지워버리겠어. 혹은 오빠는 이제 나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동성 친구도 만나면 안 돼. 나랑만 만나야 돼. 이러면서 막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상대방의 관계를 다 삶을 끊어놓는 이런 상태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서로 존중해주고 또 하나 학수 오빠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기 개발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이런 시간들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결국에는 건강한 연애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의 부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함을 이루면서 이 두 사람이 건강하게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건강한 거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야기한 다음에 부모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성적도 그거의 하나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스킬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화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PPT 띄워주시죠. 템퍼런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강의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지만 이걸 만약에 이제 현실로 갔을 때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실전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문제를 내고 답을 여쭤볼 거예요. 여쭤볼 때 여쭤보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남자애가 핸드폰을 당당하게 꺼내더니 선생님 저 핸드폰 좀 켜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요 18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며칠이 됐냐면 5일 됐대요. 사귄 지.
이 5일이 됐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카톡 보낸 지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1분이 아니에요. 10초.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여자친구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건강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을 이제 끄게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24시간 내내 이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여자친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새벽에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 있어요. 이 여자친구한테 언제든지 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수업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끝나고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 그러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여러분 그 교실 문 밖에 누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그 여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애가 왔을까 그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애를 교무실로 빨리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학교 있을 시간 아니야? 너 어떻게 왔니? 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카톡 확인을 안 해서 수업 듣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왔는지는 정말 저희가 다 이제 경악을 했었는데, 자,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실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딸이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상담을 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DAT 여기 화면에 띄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다들 이제 갑자기 막 카메라 끄시는 거 아니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혜 자매님 음소거 풀어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네. 네. 처음에 디스커션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아이에게 네. 이런 상황이 너에게 괜찮으냐, 불편함은 없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죄송해요. 이게 좋지 않다라면 이 아이에게 이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 쪽에서 내 쪽에서 질문을 하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관계가 바른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만약에 근데 그 듭니다. 남자애가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이 관계가 좋아요. 저는 얘 처음 사귀는데 얘가 너무 예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렵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하네요. 네, 그럼 다음 분한테 한번 넘어가죠. 우리 열심히 쓰고 계시는 우리 김은영 자매님. 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네, 아들이 2명이에요. 그러면 더 와닿으시겠네요.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네.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 지금 막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 D고 A고 다 필요 없이 우선은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네. 디스커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보다도, 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니까 우선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헤어지라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은영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가장 솔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완전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막 일상생활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여자가 걔만 있어 헤어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지막 템퍼런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그 여자친구랑 아예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절제는 절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 아이들의 현실 가능한 절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른들의 판단에는 이게 맞지만 그 이야기를 아이들의 현실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게 답이야. 이걸 따라. 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생 남학생한테요. 걔가 학교에서 되게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조금 이렇게 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왜냐면 애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누구누구야. 너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얘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얘한테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행복하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가 이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연애가 좋은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어른의 생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성교육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가 연락에 집착하거나 이 연락 때문에 힘들다는 건 니네 두 사람 사이 가운데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두 사람이서 잘 지켜가면서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니네는 지금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이 어드밴스가 무너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니네는 같이 다시 의논을 디스커션을 해서 약속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간도 제가 그 아이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제가 니네 둘이 디스커션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합의한 시간이 얼마였냐면 10분이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10분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그거를 정말로 지켰고 그리고 그 부분 10분부터 이 아이들은 시작해 보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이 이런 연애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함께 서로 다른 삶,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온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뜻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제시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팁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귀거나 이랬을 때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얘네가 안 그래도 이 한인교회 여기가 되게 좁은데 여기 안에서 사귀다가 잘못 사귀다가 헤어지면 거기가 엄청 막 풍비박산도 일어나고 너무 이제 관계들이 복잡해지거든요. 아이들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막 대면대면 하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연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녀가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막 같이 활동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현실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사귀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이 사귀게 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티를 내면서
티를 내면서 붙어 다니지 않도록 그 물리적인 공간을 둘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같이 갈 때 뭐 같이 손을 잡고 간다거나 같이 막 붙어서 간다거나 밥을 먹을 때 같이 붙어서 먹는다거나 이게 왜 제가 조금 교회 안에서는 이게 캠페인처럼 운동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학수 오빠랑 제가 사귀어요. 교회 안에서 공식 커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맨날 이래요. 이렇게 티를 냈는데 우리 커플이 뭐 맨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학수 오빠랑 교회를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안 가죠. 그냥 따로 와서 따로 앉아요. 그럼 그날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무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셔도 아이들은 심지어 어른들도요. 그 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커플의 뒤통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날 예배의 분위기는 망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귈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건 좋지만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의 애정행각 때문에 애정전선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목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그 전 거 띄워주세요, 목사님. 네, 우리가 사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그동안 성교육을 어른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뭐 스킨십도 굉장히 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혼전순결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제가 성에 관련된 여러분한테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혼전순결을 굉장히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그러면 혼전순결을 못 지키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옥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깜빡깜빡거려주세요. 아무도 깜빡거리시질 않아요. 웃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마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겠어? 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텐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신혼부부 한 커플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커플의 와이프의 나이는 21, 남편의 나이는 22.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아주 애기예요, 애기. 근데 제가 이 커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네는 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 두 쪽 다 엄마 아빠가 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어요. 근데 여자애가 20살이 딱 됐을 때 임신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 난리가 나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막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키기로 하고 근데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웨딩 사진은 안 찍고 청첩장부터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쫙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론 우리 여기 교회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 가면요 꼭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출동합니다. 출동을 해서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 장로님, 권사님, 어머 걔네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해요?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뱃속의 애는 자기의 주수에 맞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때 또 누가 출발합니까? 출동합니까?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또 그 애기 엄마한테 가요. 어머, 니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가 불러와? 무슨 일 있었나? 자, 이랬더니 이 커플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기가 얼마 만에 태어났냐면 이 커플이 결혼한 지 7개월을 채 못 채우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아기가 7개월을 못 채우고 태어나면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몸무게가 2kg가 못 넘어요. 근데 이 애는 10달 꽉 채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젊고 튼튼해요. 그래서 애가 몇 킬로로 태어났냐면 무려 3.9kg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는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 산후조리가 딱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그 부부를 불러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성도님들 앞에서 아기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아기 이제 산모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방송국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아기 얼굴을 막 비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가 3.9kg예요. 애가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이 애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저거 봐. 저 장로님, 권사님,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하니? 애들은, 자기 애새끼들은 저렇게밖에 못 키웠는데 하는 이야기가 돌았고, 이 애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 부부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부부가 신앙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 남편은요 어디 아침부터 재수없게 목사가 찾아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 애 엄마랑 앉아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아기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혼전순결 못 지킨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럴까 뭐 지옥 간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교회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자기는 지옥을 경험했고 이 지옥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 아기가 하게 될까봐 자기는 두려워서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막 물어봤을 때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반응은 보이셨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이 만약에 성적인 어떤 이런 혼전순결에 관련된 부분이 빵 하고 터졌다면 성에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진지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런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혼전 섹스와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떠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내 의지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정말로 내 새끼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은 성교육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별로 문제성을 안 가져. 어떤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 우리 아이를 신앙적으로 뭔가 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막 집에서도 가정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목회자분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왜 하냐? 한국에서요. 제가 각종 신학교,
교단 상관없이 신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죠. 그 한동대학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거기 선교사님 자녀들, 중직자분들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나는 그 리더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토요일 귀한 이 아침 시간에 잠을 깨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건 대단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닥쳤을 때 저는 자녀들한테 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그동안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다룰 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냐면 성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경을 보면요. 성에 각각 관련된 디테일한 주제들을 이야기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뭐 가늠하지 말아라. 이거 다 좀 이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에 있어서 정결함, 성에 있어서의 어떤 순결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혼전 순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한 특별히 성에 관련된 부분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춰서 굉장히 유교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가 혼전 순결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요 문제가 마치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요, 요 선을 넘어버린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너는 기독교인 이미 아니야 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에 대한 가르침은 맞는데 나도 그거 못 지켰고 우리 아이들도 현실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가르침일 뿐이고 나는 따로 떼놓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과 신앙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성을 누가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입술로도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을 굉장히 이 성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은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거는 자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거나 그랬다면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성경에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의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그동안 성교육을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야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지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라고 제대로 이제 가르치려고 했었으면 아이들한테는 그 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중에 혼전순결이나 이 부분을 얘기했다면 어른들한테도 요즘은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면 혼외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성의 주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 주제가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혼전 섹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실은 뭐냐면 부부가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팎에서 그런 성에 관련된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혼외 순결에 대해서도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교회가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던져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질문, 이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에 대한, 제가 혼전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저도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대체?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현장에서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 됐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이 교육을 항상 교회에서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또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또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선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선을 지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 선을 넘어버리는 아이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앞뒤 다 자르고 지켜야 돼 라고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화 안에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그거 해보셨어요? 혼전순결 서약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같이 목사들이 설교한 다음에 종이를 나눠줘요. 종이를 나눠주고 나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사인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종이를 걷어가요. 그러고 나서 뭘 나눠주셨냐면 반지를 나눠주셨어요. 그 순결 반지. 순결 반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 10대 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반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서약식을 이렇게 잘 하고 싶으면 아이 좀 금반지 정도는 나눠줘야지. 이 뭐 이게 싸구려 반지를 나눠주는 거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제가 그때 같이 서약식을 했던 친구들이랑 지금도 만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됐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수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혜민아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는 이미 그 서약식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미 그거 못 지킨 상태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그 상황에서 아이 목사님 저 이거 안 지켰으니까 사인 안 해도 되죠?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는 어른들이 좋자고 이런 서약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 서약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에 대한 문제가 터지거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멘토, 좋은 어른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서약식부터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 그 친구한테는 이게 폭력이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는요, 그 어떤 차별과 폭력과 어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선을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혼전순결 서약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선생님들 뭐 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스킨십 한번 띄워주시죠.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그래서 스킨십도 요 두 가지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딱 보시면 굉장히 그냥 건전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 선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제 궁금해해요. 어디까지 그럼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손까지 잡아라, 뭐 어디까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선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여기 안에서 너희가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고 충분히 여기 안에서 하나님과 셋이서 연애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둘만 있는 그 자리에도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그럼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선 안에서 너희가 스킨십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응답 넘어갈 건데요. 목사님 다음 세 번 미투 적혀 있는 대로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 이제 좀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안팎에서의 성범죄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 언론을 얼마만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PPT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게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한국 그 뉴스에서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요. 목사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 공기업 그리고 일반 이제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도 제가 성매매나 학교폭력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제가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이 한 사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기자회견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고 실은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직 명확하게 이것에 관련된 뚜렷한 법안은 없지만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 성범죄 유형을 하나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뜨겁게 또 이렇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그램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든지 PD수첩이라든지 이런 곳이랑도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도 N번방 사건이라고 이제 온라인 사건이 크게 한번 터졌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연예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연예인분들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실은 이런 피해자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유형은 이겁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루밍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루밍이 뭐냐면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길들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범죄 용어가 됐냐면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일어나게 되는 성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막 뭐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강간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놓고 나서 그냥 이 사람을 계속해서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루밍이 뭔지를 알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에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시키자. 피해자 예방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해자 예방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항상 하시는데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되게 두려워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딸들이 막 이거 겪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요즘 범죄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이가 바뀌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남자친구들 중에서도 피해자들이 많아졌고요. 동성애나 뭐 연상연하 커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가해자가 많아졌어요. 물론 절대적인 이제 다수의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피해를 입긴 하지만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저는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 그루밍 관련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국회를 저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랑 이 법안 발의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 단체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 기관에서는 저희 센터가 대표로 나서서 이 법안 제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국회 이번에는 아마 이게 발의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루밍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6가지 단계를 가집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눈으로 쭉 읽으시면요. 말 그대로 진짜로 피해자들을 길들이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른이 특별히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이게 좀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나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금 뭐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러면서 피해자들한테 나를 완전히 신뢰하게끔 만들죠. 가해자들은.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선까지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루밍의 피해자들의 절반 정도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뇌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사리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혹시 그 중독 얘기할 때 엮이는 가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 아까 엮이는 가정 길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중독을 공부를 왜 하게 됐냐면 왜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항상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왜 예방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중독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도요. 대부분이 어떤 애들이냐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런 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도 대다수가 살펴보면요. 저희 센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사건은 인천에 있는 한 모교회의 어떤 교회에 한 목회자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여학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기자회견을 했을 때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당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도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그런 삶의 패턴을 잘 아시고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그 아이가 수상하게 밤에 나가려고 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숨기려고 했을 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부모님이 보호해줬던 아이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건을 이제 하게 된 90%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 또한 저희가 이렇게 추적해 봤을 때 가정의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성교육도 저희가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시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한번 띄워주시죠.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책을 한국 책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작년 이제 5월달에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2019년도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탄 책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교과서처럼 사용한다라고 하는 책 그것도 있었고 지금 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일반 대안학교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 다니는 대안학교에서도 저희가 저희 센터랑 MOU를 맺어서 저희가 3년 4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요.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길게 조금 1시간 오버해서 하긴 했지만 다 오늘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이 책을 혹시 다음번에 보게 되시면 다 안에 웬만한 주제들이 들어있고 아마 보시면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요 언어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저희가 성교육 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저희가 센터를 이번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그러니까 이 일은 오래 했지만 저희가 센터를 독립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저희 아들이랑 왜냐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했던 강의의 대부분들은 어떻게 봐서는 초등학교 이후에 이제 그런 아이들에 좀 맞춰졌지만 근데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너무 좀 어린 아이들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채널을 이제 간혹 저희가 올리고 있고 이건 부모
그 채널 하나를 올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혹시라도 조금 더 저랑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는 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게 성에 관련된 질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원래 제 번호를 잘 안 드리는데 제 번호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카톡 한국 번호를 여러분이 저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제가 누가 보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켜놨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카톡을 보고 제가 여기서 그냥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려야 되나 써드려야 되나? 네, 제가 한번 써봐도 되고 네, 제가 번호를 또 이렇게 써가지고요. 네, 아무거나 지금 손에 잡히는 걸로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번호가 거꾸로긴 한데 010 5166 6015입니다. 질문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그냥 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그러니까 아직 뭐 확실히 사춘기가 온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얘남은 이제 이렇게 1살 정도 많은 아이들, 교회 아이들 봤을 때, 네, 아직 이렇게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는 확실히 좀 느린 것 같긴 느리거든요. 뭐 네, 이런 측면에서. 근데 네. 이렇게 뭔가 미리 이제 집에서 성교육을 시켜주고는 싶은데, 네. 추천해 주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보면서 할 수 네. 있는 어떤 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아이가 4학년. 네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책을 탁 하고 추천해 드리기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교육 책이.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학년을 딱 구분지어서 이 아이한테는 이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그 아이들마다 성적인 지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체도 달라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성에 관련된 어떤 행위가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은 피하시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사춘기에 조금 접어드는 친구고 그렇다면 남녀의 그 몸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그 정도 책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남자와 네. 여자의 어떤 제가 아까 성교육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아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의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요. 가장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성교육을 책으로만 하시면요. 아이들이 지식으로만 알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노골적으로 저는 이래요. 아이들이 좀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나이가 되면 하셔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자녀 앞에서 애정행각을 많이 하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되게 많이 되게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정말로 막 미칠 듯이 싸워도요. 저희도 부부니까 싸우잖아요. 싸워도 일부러 애 있는 앞에서는 항상 나가기 전에 허깅을 하고 뽀뽀를 해줘요. 싫어도. 그러면 애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냐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서로 존중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교육과 지식적인 교육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11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0살 때 연애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 초등학교 접어들면 막 쟤랑 사귀는 건 아닌데 저 여자친구가 예뻐 보이고 그럴 나이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 사랑하는 저 친구 좋아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는 이게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성의 몸과 남자아이의 몸을 같이 좀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을 아이 손을 잡고 같이 뭐 서점을 가셔도 되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그림체 어때? 라고 아이가 제일 좋아해서 흔쾌히 볼 수 있는 그림체랑 그림 이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질문이 주시죠. 있습니다. 네. 예, 중학생 2명 들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네. 그 글루밍이라는 거 있죠. 그건 네. 누구한테 종속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교회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네. 순종 막 이런 거를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논박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런데 더 빠져들기 쉽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때는요. 복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근데 그루밍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루밍을요. 왜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또 일어나냐면 저도 목사이지만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나 목회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거는 잘못된 이제 그런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버리고 내 말은 다 옳아. 이거 여기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목사의 어떤 선생님의 자의적인 해석을 아이들한테 설명함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이거는 논박할 의지 없어. 논박할 게 없어. 난 그 무조건 들어야 돼. 저는 이 교육 자체가 일단은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복음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뭐 타협을 하지 않지만 좀 이런 식의 아이들이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교육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이랑도 학교에서도 많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복음 외에는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도 목회자들도 본인이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거지. 실은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혹은 선생님이나 이런 뭐 교육자가 내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토달지 마.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런 수직적인 가르침의 그것이 성의 범죄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교육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 말고 어떤 누군가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엄마 아빠도 그건 마찬가지야. 라는 식의 명확한 그 아이의 그 존재를 존중해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강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루밍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현저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그 경직성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그 어른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면서 서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오픈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내가 아픈 부분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꺼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별로 비관적으로 좀 바라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조직적으로 네.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일일이 그때마다 대처를 다 해줬을 때, 특히 저희는 여기 있으면서 애들을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어떤 미국으로 다른 나라에 보냈을 때 그런 애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포섭해서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네. 그때 제일 그 제가 본 관점은 그거거든요. 왜 애들이 저렇게 할까? 자기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네.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돼. 물론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을 그렇게 강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고 거기에 아답션이 되는. 그렇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위험하다고는 그럼 직감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쳐지진 않을까. 이건 옳은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의 교육의 방향성으로 그래서 어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확하게 제가 뭐 진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실은 저는 노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도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들이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모르는 것에 대한 나도 그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봐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는 목회자보다 일반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 저는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아까 집사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어른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야 된다. 어른들이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지금 톡이 하나가 왔어요. 톡이 하나가 왔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에 대한 거룩함을 중심으로 순결 교육을 하는 것과 사회에서 피임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가치관이 혼란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필요 없을 것 같다. 안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극단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쪽을 공부하면 안 돼. 이쪽은 배워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아닌 거죠. 물론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요. 물론 싱가포르는 더 하겠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보건 선생님을 따라가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받는지를 다 따라가 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뭘 가르치냐면 피임 교육을 가르쳐요. 저도 처음에는 저게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공무원들 공직자분들께 그 성교육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성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빠삭하세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지식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빈자리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냥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교육을 실패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성교육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피임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피임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서 정혜민 목사는 혼전 섹스를 찬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에 하나 우리 아이들이요. 싱가포르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해본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니네가 그러면 콘돔을 사용해서 피임 도구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니라고 했을 때는요. 그 성관계를 이미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30% 초반대만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미혼모 친구들을 만나면 11살 친구를, 가장 어린 친구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저거는 가르치는 것 순간 저거는 아이들한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주류,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니네는 전부 다 피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이런 일을 겪거나 그런 위험 속에 노출이 됐을 때 얘기해 줄 수 있게끔 이 아이한테도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 교육을 받은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저는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야 저거야 라고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진 않죠. 왜냐면 이미 학교에서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는 피임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성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의 그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어떤 균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에 대한 좋은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이걸 누릴 수 있게 마냥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피임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친다면 이 비어있는 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담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밸런스를 맞추게끔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자녀들과 안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듯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니 갑자기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것에 관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서양에서는 부부관계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이 맞는지. 건강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쭙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에서 자녀들이 둘이든 셋이든 혼자든 뭐 있을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맡길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되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이제 맡길 수 있는 잠깐 몇 시간이라도 맡길 수 있으면 아이들을 두고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나가라고 하면 애들이 압니다. 갑자기 왜 나가라고 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나가세요. 부모님들 나가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는 워낙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부부 성관계 할 때 아예 그냥 대놓고 모텔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싼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잡으세요, 여러분. 잡으셔서 두 사람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가 돈까지 들여서 그런 숙박업소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익숙하고 약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이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래서 항상 부부 성관계 할 때 숙제가 있어요. 항상 숙제를 뭘 내드리냐면 뜨거운 밤을 보내라고 숙제를 내드려요. 그리고 근데 뜨거운 밤을 집에서 하지 말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좋은 호텔이나 모텔을 또 소개해드리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부부끼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부부끼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저는 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하다는 게 더럽거나 음란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솔직하게 나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롭고 자극되는 그런 분위기를 부부끼리 서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연락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을 뭐 다른 지인한테 부탁하셔도 좋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굳이 엄마 아빠가 성관계를 할 거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가 됐으면 아이들하고 이제 그 사춘기가 된 아이들한테는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경계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왜냐면 애가 엄마 아빠가 방문 벌컥벌컥 열면 애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 방 문 열 때 항상 노크하시거나 엄마 들어갈게, 아빠 들어갈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경계선을 지켜주신다면 반대로 이 아이들도 부모님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춘기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엄마 아빠가 니네 집에 니네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너네도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올 때는 벌컥벌컥 문을 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르치세요. 계속. 저는 10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집이 니네 집이야? 라고 가르쳐요. 노골적으로. 니네는 엄밀히 따지면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사는 거야. 근데 어디서 엄마 아빠가 노크 안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근데 니네는 엄마 아빠 노크를 해?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도 사생활이 있고 엄마 아빠도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섹스를 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사이에 계속해서 생활 스킨십 손을 잡는다거나 볼을 쓰다듬는다거나 밥을 먹여준다거나 옷을 털어준다거나 엉덩이를 토닥여준다거나 이런 생활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부모로 보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은 약간 굉장히 거룩함을 순결을 지키는 분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적인 관계, 엄마 아빠도 남자 여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계선을 서로 지키면서 원하시면 밖에 나가세요. 아이들도 과감하게 맡기시고요. 옆집에 부부랑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니네가 나갈 때는 우리가 그 아이 봐주고 우리가 나갈 땐 니네가 우리 아이 봐주고 이거를 조금 이야기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절대 부끄럽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고3 아들인데요. 네. 고3 아들이 금사빠여가지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데 네.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굉장히 불쌍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라, 아빠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해도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멘토를 좀 세워주고 싶은데 네.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그런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아이한테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상담이어서 참 제가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래서 어른들 교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준 이유도 이겁니다. 어른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커뮤니티가 얼마나 좁고 또 여기 안에서 어떻게 막 교육받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계신 지금 어른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은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또 다른 문제고 성교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른분들이 서로의 아이들의 다른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거기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상담을 막 했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를 삼아라라고 했더니 이 아이한테서 연락이 나중에 몇 달 뒤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좋아서 그 멘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이 선생님이 옮겨간 그 다른 교회에 얘랑 되게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비밀 보장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이 해외에서 커뮤니티가 좁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 얘기가 도는 게 아니라 자꾸 옆으로 도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좋은 멘토로서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교육을 할 때 어른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담감을 가지세요. 나는 성에 대한 지식도 잘 모르고 이런 경험도 많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에 관련된 지식은요.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겁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분명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털어놓고 주일날 오후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이냐.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 어른한테 이 얘기를 해도 이 어른은 절대로 이 얘기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신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 아이 존재 자체로 바라봐 주셔야지 그 아이를 목사님이랑 바로 연결을 지어서 목사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성교육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책을 여러분들이 사시건 뭐 제 책을 사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냥 성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음담패설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어른들 안에서 논의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한 가치 속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른들의 훈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세요. 아이들은요 되게 많이 잘 바뀌어요.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지금 정말 감사한 게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 받으실 수 있게 자꾸 장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랑 사이가 좋아도요. 성에 관련된 문제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고등학생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쑥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다음 세대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 부서 고등부를 맡았을 때 항상 저는 뭘 했냐면 주보에다가 24시간 사랑방 운영을 써놨어요. 광고를 했어요. 이 사랑방 운영에다가 뭘 해놨냐면 제 번호랑 근데 이제 여자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 저랑 같이 계속 오랫동안 성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고 제가 교육시켰던 믿을 수 있는 결혼하신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연락처를 써놓고 24시간 이건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니네가 힘들 때 연락해라. 왜 제가 24시간을 했느냐? 성에 관련된 문제를요, 대낮에 맨정신으로 상담하는 친구는 거의 드물어요. 굉장히 센취해지고 부모님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훅 하고 뭔가 올라왔을 때 그때 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계속 아이들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계속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주고요.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한 아이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얘기가 부모님이 알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그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이거는 어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겠다라고 하시면요. 거기서부터 그 상담은 종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절대로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아이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설득시키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른이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는 집사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게 더 잘 해결이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그 아이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애가 싫어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난리치실 텐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설득시켜주는 역할까지도 그 어른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성교육은.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아이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이 어른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으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이한테 받았는데 이거를 모든 것을 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지 마세요. 저도 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를 때에는 저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저도 제 슈퍼바이저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셔서 저희랑 연결해 주셔도 좋고 저희랑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신 전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에 있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네, 또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네, 또 있으십니까? 뭐 만지시는 거? 네. 아니랍니다. 네. 네, 목사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 질문이 있으시면 또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혜민 목사님 또 전화번호를 주셨다는 건 언제든지 24시간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책은 저희가 단체로 한번 교회에서 구매를 해서 교회 비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교회 교육관에 놓고 빌려가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또 더 의논하셔야 되는 거는 또 목사님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시우 잘 좀 돌봐주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들 없으신지요? 그럼 우리 초등부를 지도하고 계신 우리 정순영 전도사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전도사님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오늘은 또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뮤트. 네, 전도사님 다시 한번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죄송해요.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시키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정혜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심각성을 실감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올바른 훈육과 또 이끌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느 곳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온 열방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치료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